우크라이나는 쉽게 말하면 두 쪽이 나 있는 나라를 한데 붙여놓은 형국이 될 수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발전의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영토가 러시아 다음으로 큰 나라예요, 유럽에서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원인을 이해한다고 할 때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IBK증권의 박근영입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비하인드에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아직 벌어지면서 아직까지 요원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다 있습니다. 자, 오늘 이분을 모시고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상명대학교 류완수 교수님을 모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 전쟁 이야기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전쟁도 치르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핍박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예. 겨울철에 공격도 있으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아마 국민들이 겪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고전하게 된 근본적인 내부 원인이 좀 있다면 어떤 걸 좀 주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하지만 사실 우크라이나는 쉽게 말하면 두 쪽이 나 있는 나라를 한데 붙여놓은 형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우크라이나 지도인데 노란색 부분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서 이 남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가운데 보이실 텐데요. 이게 예전에 지리 시간에는 드네프르 강이라고 배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러시아어로는 드네프르 강이라고 하고 우크라이나어로는 드니프로 강이라고 하거든요. 이 드니프로 강이 우크라이나 가장 큰 강이고 유럽에서도 둘째, 셋째 갈 정도로 이제 큰 강인데 요 드니프로 강 동쪽의 지역과 서쪽의 지역이 거의 한반도로 치자면, 굳이 한반도로 치자면 남북만큼이나 이질적이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이질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니프로 강 동쪽은 원래부터 러시아 색채가 상당히 강했던 곳이고, 이 서쪽은 이게 폴란드 색채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근데 혹시 제가 돌발 퀴즈 비슷하게 하자면, 러시아의 가장 일반적인 종교는 정교 신앙이고요. 이 폴란드의 국가 종교는 아시겠지만 가톨릭이죠. 네. 예, 폴란드 교황이 나올 정도로 이 폴란드에서 이 가톨릭세가 강한데, 같은 그리스도교라고 하지만 정교와 가톨릭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는 가톨릭 교회고요. 로마 교황 별거 아니다. 요즘 예루살렘 교회,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교회, 안티옥 교회, 이런 교회보다 로마 교황이 잘난 게 뭐냐? 우리는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종교가 이제 정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세 이전에는 가톨릭과 정교의 어떤 대립이었지만, 근대 이후로는 이것은 정교는 쉽게 말하면 러시아, 동슬라브인들의 어떤 집단 정체성이 되고, 이 가톨릭은 서방, 특히 이제 폴란드의 정체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드니프로강 동쪽의 정교, 그다음에 러시아 세력이 강하다는 것은 오늘날 러시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이 드니프로강 서쪽에 있는 폴란드 색채가 강하다는 것은 결국은 이 우크라이나 서부는 서방 색채가 강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나라를 같이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1991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발전의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영토가 러시아 다음으로 큰 나라예요, 유럽에서요.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그 땅이 쉽게 말하면 산악지역이라든지 황무지가 아니라 지리 시간에 우리가 흑토지대라고 배웠듯이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땅이거든요. 그리고 동쪽에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알아주는 천연자원, 지하자원이 가득했었고, 소련 시절에 세워놨던 공업시설이 질비한 곳이었습니다. 인구도
4천만 명, 5천만 명이 됐기 때문에 유럽에서 인구 대국 소리를 듣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발전을 못하고 유럽의 최빈국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가 됐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뭐냐면 전혀 성향이 다른 두 지역이 하나의 국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치권이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 간에 이걸 봉합하고 통합을 유지했으면은 이게 그래도 발전의 기틀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정치인들이 서방 진영과 친러시아 진영을 나눠가지고 계속 싸워왔던 거예요. 그래서 발전 동력이 상당히 저해되었던 것이고, 또 하나 이 나라가 두 쪽 나 있어도 팽팽하게 힘의 균형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는데, 그래서 2014년까지 우크라이나는 친러시아 동부와 친서방의 서부가 일단 힘이 비등비등하거나 아니면 한 번은 대통령 권력을 동부가, 그 다음에는 서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균형이 맞춰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2014년에 이 균형이 완전 깨지고 됩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이 계속 친서방이 성향이 강한 서쪽에서만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니까 극단적인 갈등이 더 심화되고, 그러면서 이 내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동부에 있는 친러시아 진영이 이렇게는 우리 못 살겠다고 하면서 딴살림 차리겠다고 하고요. 딴살림 차린 것을 중앙정부가 또 용납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갈등이 심화되다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이 현재 지금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아주 내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그 내전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국가와 러시아라는 국가의 충돌로 번지게 된 것이 바로 2022년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배경을 들어보니까 예. 이게 좀 정말 어려운 국면이 있었다 보이는데요. 말씀하셨던 2014년, 그러니까 이게 유로마이단 시위가 있었는데 친러 정권을 축출하고 이제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뭔가 분열과 서로가 좀 다투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그때 과정에서 시위가 약간 폭력 사태로 또 전이되기도 하면서 그 배경 사이에 뭐 극우 세력들도 좀 있었다 들리는데, 어떤 분들이 뭐 극우 세력으로 좀 불리는 계기가 됐습니까? 사실은 또 이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원인을 이해한다고 할 때 역사적으로는 300년, 400년을 거슬러 올라야 되겠지만, 사실은 뭐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가장 뭐랄까요, 근접한 가까운 원인을 찾자면 2014년에 키이우에서 당시 집권하고 있는 야누코비치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민들의 시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정이 복잡하지만 당시 우크라이나는 경제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완전히 경제가 파탄난 상태였고, 이런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놓고 당시에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고민을 하다가 서방 측,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측에 도와달라고 하는 신호를 보냈는데, 그쪽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매정한 대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조건이 많이 달린 그런 지원 약속을 했는데, 그 팀을 비집고 푸틴 대통령이 우리 러시아와 함께 파트너가 된다면 국제 유가의 3분의 1 가격, 그리고 천연가스의 3분의 1 가격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제공하고 150억 달러의 경제 차관을 아주 저리에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으로부터 사실은 찬바람을 맞은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푸틴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경제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었고, 근데 푸틴 대통령에게 그런 도움을 받았으니까 뭔가 반대급부로 줘야 될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절차를 유예하는 것이었습니다. 중단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완전히 폭발한 민심이 주로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서부 사람들은 우리는 러시아와 완전히 관계를 끊고 이 서방과 한 몸이 돼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이런 성서가 강했었는데, 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나토에 가입하는 절차를 중단했다는 것은 결국 서방과 한 몸이 되는 이런 정책에 대한 어떤 찬물 뿌리기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방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시민들이 시위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이 시민들 눈에는 푸틴 대통령의 쉽게 말하면 그 하수인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위를 했었는데 이 시위에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그 세력들이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근본적인, 그러니까 그 원칙적인 자유주의자부터 그다음에 뭐 민족주의자,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나중에 네오나치라고 부르는 그런 극단적인 세력까지도 했었는데 처음에는 평화적인 시위로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폭력 시위로 번져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상당히 강경하게 어떤 경우는 정치 깡패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시위대를 막았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때까지는 어떤 대량 유혈 사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복면을 한 시위대가 나타나고 이 시위대가 상당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이끌어 나가면서 평화 시위가 완전히 폭력 유혈 사태로 가게 되고 어느 순간에 총격전까지 벌어져 가지고 시위대와 진압경찰이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근데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총격을 했던 그 사람들이 일부러 양측에 총격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의도적으로 폭력 시위를 유발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찾기 위함이었는데 그럼 배우가 누구냐는 말이 나오겠죠. 근데 그 배우가 나중에 확실하게 밝혀지겠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강경 민족주의자 세력, 그러니까 완전히 러시아와 관계를 끊고 철저하게 서방 편이 돼야 한다는 이런 강경 민족주의자 세력이 그 배후에 있었고 총격전까지 유도했다고 되는 것인데 이다음부터는 이제 그 건너지 못할 강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겁니다. 그래서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그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요. 결국 러시아로 야반 도주를 하게 됐고 그 다음부터 우크라이나는 한 번도 그 친러시아 세력이 집권을 못합니다. 계속 잇따라서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2022년 전쟁까지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보태자면 이것은 2014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유로마이단 사태라고 부르거든요. 이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어떤 광장이 마이단 광장인데 거기에 유럽이라고 하는 말을 붙인 발언인데 이게 여기서 좀 PPL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넷플릭스에 보면요. 윈터 온 파이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야누코비치라고 하는 친러시아 대통령의 폭정에 맞서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얼마만큼 가열차게 싸우고 얼마만큼 큰 고통을 겪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 야누코비치가 악이고 거기에 맞서 일어난 시위대가 선이라고 돼 있는데 사정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를 말씀드리다고 생각하고요. 제 얘기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시각이 제대로 소개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그 부분을 한번 메워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여기가 2014년에 한창 반 야누코비치 대통령 시위가 벌어질 때 키우의 한 시내의 모습인데요. 저기 초상화가 하나 보이죠? 네. 이 인물이 반데라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반데라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강경 민족주의자 세력,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네오나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주 숭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을 도와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치 부역자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모시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시위대에 섞여 있었고 이들이 구체적으로는 이제 당 이름으로는 자유당이라고 부르고요. 또 한 가지 그러니까 프라비 섹토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말로 치자면 이제 우파라고 하는 이런 집단입니다. 이 집단들이 이 시위를 강경 민족, 그러니까 유혈 사태로 몰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복면을 한 사람들이 갑자기 시위대에 나타나서 이 폭력 시위로 치닫게 되면서
수십 명이 죽는 사태가 일어났고요. 이 완장이 보이시죠? 네. 이 완장에 있는 요 그 마크가 예전에 그 나치가 사용했던 그 마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나치 하면은 이 갈고리 십자가하고 해골 마크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은 나치 심벌들이 있는데 그 심벌들을 공공연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왼쪽이 아까 그 제가 강경 민족주의자들이 결성한 그 당이 바로 자유당인데 그 자유당의 그 당수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여기 어떤 식의 격려를 하고 있냐면 그렇죠. 나치 격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우크라이나의 자유당이라고 하는 극우 정당의 당내 연구소가 있는데요. 연구소 이름이 괴벨스 연구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놓고 우리는 나치를 추정한다고 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당시 미국에서 이 우크라이나 그 시위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친러시아 세력을 무릎 꿇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해가지고 당시에 그 미국의 상원원이었던 존 맥케인 상원원이 현지에 가서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그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나치 격려를 하고 있는 그 다유당 당수였고요. 또 하나가 이게 그 아마 이 빅토리아 눌런드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정말로 국제 정세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이 사태를 주시해왔던 분일 텐데 요 가운데 이 빵을 그 시위대에게 나눠주고 있는 여자분이 있죠. 이분이 바로 빅토리아 눌런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의 지금은 이제 현직이 아니지만 한 1년 반 전에 그 현직에서 물러났거든요. 근데 이분이 현직에 있을 때 직위는 높지 않지만 실제로 미국의 대외 정책을 다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항상 혁명, 봉기, 쿠데타, 군사정변, 전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 이분이 나타나면은 거기서는 이제 격변이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바로 2014년 겨울에 우크라이나 키우에 나타났다는 얘기죠. 이런 사정을 보면서 가장 위기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었을 겁니다. 그러겠죠. 네. 푸틴 대통령은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또 쉽게 말하면 당근으로 우크라이나를 내 편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흡족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어느 순간에 그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쫓겨나서 정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서방에게 추파를 던지는 친서방 정권이 계속 들어선다는 얘기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냉전 시대 때 소련도 했었고 미국도 했었던 공작을 지금 또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러시아의 앞마당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 푸틴이 아마 이런 사태를 놓고 보면서 미국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이렇게 미국이 개입한 우크라이나 정부를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부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대할 때 당근도 쓸 수 있고 채찍도 쓸 수 있었는데 당근을 써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이 유로마이단 사태에서 이 빅토리아 눌런드가 나타나고 그 뒤로 미국의 원하는 흐름대로 우크라이나가 바뀌는 걸로 보면서 이제는 채찍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2014년에 유로마이단 사태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뭐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시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오면서 어떻게 왔는지가 한눈에 또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전모가 아니라 2014년 유로마이단 사태의 한 측면인데 우리나라에선 이 측면이 전혀 아니면 아주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측면을 마저 알아야지 전체 전모가 구성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서방 세계 쪽에서 일단 들어오다 보니 푸틴 입장에서는 긴장을 하게 됐고 이것을 원치 않다 보니까
기존처럼 당근을 줄 것인가 예. 아니면 이제 이렇게 전쟁과 같은 방법을 쓸 것인가 예.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푸틴 같은 경우는 비나치화 명분이 일단 있었단 말이죠. 예. 예, 그걸 가지고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명분으로 네오나치 척결을 또 내세웠습니다. 예. 명분수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크라이나 군과 경호대원들이 이제 뭐 나치 문양을 아까 보여주셨던 그런 것들 달기도 하고 활동하는 모습이 결국은 푸틴의 전쟁에 대한 정당화 이런 것들을 좀 더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어떨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2022년에 그 푸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사실은 뭐 모든 정치인이 그렇겠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어떤 강수를 둘 때는 뭐 실상이든 허상이든 이 명분을 내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푸틴이 내세웠던 여러 가지 명분 중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에는 네오나치 세력이 있고 네오나치 세력이 우크라이나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러시아 사이에 어떤 이간질을 하고 있다. 둘이 두 나라가 잘 지낼 수 있는데 이 네오나치 세력이 자신들의 어떤 야심을 품고 이간질을 해서 극단적인 대결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때 뭐 네오나치를 척결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아니 이게 무슨 뭐 쉽게 말하면 뜬금없는 소리냐 아니면 뭐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뭐 자다가 남의 다리 긁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네오나치 세력을 거론하는 어떤 이런 것이 실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이 간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좀 따져봐야 될 문제고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규명을 하겠지만 어떤 논리 구조에서 푸틴 대통령이 이런 그 명분을 내세웠는가를 이해하려면 좀 역사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뭐 진실이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알아야지 이 푸틴의 어떤 명분이 얼마나 어떤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떤 논리 구조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것을 모르면은 푸틴이 하는 내세우는 명분이란 것이 그야말로 그 뭐랄까 아무 의미가 없는 그야말로 헛소리에 불과한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사실 이 전쟁의 본질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명색이 역사학자인 만큼 역사 얘기를 좀 많이 해볼 텐데요. 자, 여기서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1991년 독립 이후에 간행했던 기념 우표를 가져왔는데 저 왼쪽에 있는 인물이 아까 말씀드린 스테판 반데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사실은 그 키릴 문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이렇게 생경할 텐데 이게 OUN이라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스테판 반데라를 추종하는 세력의 무장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테판 반데라가 우크라이나의 독립 그리고 달리 말하면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를 목표로 삼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소련과 대결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든 조직이 바로 이 OUN이라고 하는 무장 조직인데 이 무장 조직의 로고입니다. 자, 그리고 저거 1941년 6월 14일에 우크라이나 봉기군 OUN을 영어로 옮기면 UPA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옮기면 이제 우크라이나 봉기군이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봉기군의 창설일을 기념하는 2018년에 우크라이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뒤에 깃발이 두 가지가 보일 거예요. 하나 아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깃발은 우크라이나 이게 정말 국기죠. 그래서 밀밭을 상징하는 노란색 그리고 푸른 하늘을 상징하는 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밑에는 검은색이고 위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국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 봉기군의 깃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국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공식적으로는 저 노란색과 하늘색에 대한 국기를 사용하지만 비공식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다른 곳에서는 이 검은색과 빨간색의 이 우크라이나 봉기군 부대 깃발을 국기처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1941년 나치 독일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주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환영 문구가 있는데 히틀러 만세, 우리말로 옮기면요. 히틀러에게 영광이 있으라.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영광이 있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우크라이나에 영광이 있으라라고 하는 구호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군과 싸우는 우크라이나 군대의 전투구호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통적인 구호이긴 했는데 이 구호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무장 조직이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게 협력했던 이 스테판 반데라 정치 세력의 이 무장 조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치에게 부역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민족주의적인 열망을 가진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자들이 나치 독일을 해방자로 모시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그 네오나치라고 하는 나치라고 하는 표현이 붙냐면요. 쉽게 말하면 세계관이 같았던 거예요. 인종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순수한 우크라이나인만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돼야 되는데 이민족 내지 이질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질적인 존재가 바로 유대인이었고요. 또 하나가 폴란드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300년 동안 어떤 통치를 하거나 관계를 가지면서 많은 폴란드계 핏줄이 살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부에 사는 러시아인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사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폴란드계 핏줄, 그 다음에 러시아계 핏줄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가 바로 이상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하죠. 우크라이나 봉기군요. 그래서 1943년까지 유대인들을 다 학살했고요. 그다음에 1943년부터 서부에서 폴란드계 주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계 주민들을 학살했던 부대가 바로 우크라이나 봉기군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폴란드계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학살하는 사건을 다룬 영화가 바로 2016년에 폴란드에서 만들어진 끝까지 살아남아라 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얼마만큼 잔인하게 이 우크라이나 봉기군이 폴란드계 주민들을 학살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좀 심약한 사람은 좀 보기 힘든 영화입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학살 장면을 모사했기 때문에. 그리고 2014년에 결국은 유로마이단 사태 이후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친서방 정권이 계속 들어선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스테판 반데라라고 하는 인물의 평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나치에 부역했던 어떤 인종주의자라고 비난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소비에트 연방에 맞서서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추구한 우크라이나의 국부, 건국의 아버지로 묘사가 되고 이렇게 그 동상이 세워지고요. 대형 초상화가 축구 응원에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젊은이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스테판 반데라에 관해서 질문하니까 전혀 그러니까 국부로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스테판 반데라를 추종하는 세력이 인종학살을 저지른 그 사건을 알고 있냐고 했더니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젊은이가 나이가 30살이 안 되면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다음에 민족주의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는 세대거든요. 이 젊은 세대에게는 이 스테판 반데라는 정말로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좀 거친 표현이겠지만 이승만 대통령 정도의 위상을 가진 그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초상화가 걸려 있고요. 그리고 경고롭게도 이 스테판 반데라의 생일이 1월 1일이에요. 네. 그래서 1월 1일 설 그 퍼레이드를 벌이다가 이게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스테판 반데라 추모 집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